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미국이 사흘째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 부쉐르 원전 인근을 타격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란도 주변 걸프 지역 아랍 국가에 이어 요르단의 미군 기지까지 겨냥하면서 중동의 전운이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전하는 소식 들어보시죠. 미국은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들을 계속 공격할 경우 추가 공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 국가들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9일 이란이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3척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틀 연속 작전을 벌여 이란 내 약 90개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사회 연결망석이 쓰인 X에 올린 성명에서 미군이 방공 시스템, 해양 감시 자산, 미사일 및 드론 저장 시설, 해군 전력,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군수 지원 기반 시설 등을 포함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최신 공습이 이란이 상업용 선박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밤 워싱턴으로 향한 전용기 에어포스 1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하게 타격했다며 나는 우리가 20대 1로 타격했다고 말하겠다. 그들이 우리를 한 번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20번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란이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들은 조금 전에 전화를 걸어왔다. 그들은 정말로 합의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합의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들이 그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다시 한번 영내 국가들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요르단과 쿠웨이트, 바레인의 국방 당국자들은 9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군은 미사일 8개를 요격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 주재 미국 대사관은 요르단 영공 내에 미사일과 드론이 출현함에 따라 즉각적인 대피와 실내 대기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 대변인인 사우드 압들 아지즈 아로타이비 소장은 쿠웨이트 영공 내에서 탄도미사일 3기, 순항미사일 1기, 그리고 적대적인 드론 10대를 탐지해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낙하 잔해로 인해 1명이 부상했으며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레인군은 9일 자국 방문관이 이란의 배신적인 공중 공격 여러 건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만약 그들이 그것을 폐쇄하려 한다면 미국군의 대응이 있을 것이다. 아주 간단한 문제다. 그것이 조건이다. 그들은 이를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젯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다시 겪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미국의 첫 번째 공습이 이뤄진 다음 날인 8일 위스콘신주에서 연설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 수석 협상가인 모하마드 바게리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이 중대한 양해각서 MOU 위반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X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이란의 해협 관련 조정 조처를 위반했으며 석유 제재 재개와 이란 남부에 대한 공습 그리고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 군사작전 등을 들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이번 타격이 장기적인 군사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전면적 확대에는 다소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나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치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해 당분간 해상 및 공중에서의 국지적 무력 충돌과 긴장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국방 측에서는 대이란 작전 재개가 준비돼 있다. 필요하면 3번째 공습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20년 만에 치러지는 의회 선거 일정을 오는 11월 28일로 확정했다고 관영 와파 통신이 9일 보도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포고령을 통해 선거일을 발표하며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마지막 총선은 지난 2006년 1월에 치러졌습니다. 미 주류 크리스찬 미디어들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애리조나주의 한 가정집 뒷마당 수영장에서 익사할 뻔했다가 사망한 것으로 잘못 판정됐던 유아가 디그니티 헬스 머시 길버트 메디컬 센터 영안실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애리조나스 패밀리가 인용한 경찰 보고서와 911 신고 기록에 따르면 빈센트 로렌조 피오르딜리노라는 이름의 이 유아는 생후 18개월이던 지난 2월 8일 가족이 주최한 슈퍼볼 파티 도중 수영장에 엎드린 채로 발견됐었습니다. 피오르딜리노는 오후 5시 30분경 수영장에서 발견됐으며 물속에 약 10 내지 15분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다급한 911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아이의 부모가 파티 도중 대마초를 피우느라 아들을 면밀히 지켜보지 않았음을 인정했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아이는 응급실로 이송됐고 오후 6시 20분에 사망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맥박이 뛰고 있다고 말했지만 의사에 의해 무시됐습니다. 부모와 경찰이 도착한 후 아이가 숨을 쉬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간호사들은 심정지 호흡이라며 역시 무시했습니다. 그 아이는 영안실로 이송됐으나 자정 직전 검시소 직원들이 그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 남아는 추가 치료를 위해 피닉스 어린이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년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고펀드미 모금 캠페인에는 부모가 같은 날 병원으로부터 상반된 소견을 듣게 된 경위도 설명돼 있습니다. 기금 모으기 캠페인 주최자인 페레즈는 또한 의료진은 빈센트의 몸 상태에 맞춰 회복 속도를 조절하며 신중하게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진은 아이의 강인함에 놀라워하고 애정을 담아 기적의 아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폭스 19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의 부모는 현재 투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 중입니다. 한편 부모는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청에서 검토 중인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의 방임과 의료진들의 부주의로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아기가 기적적으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아기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생각되지는데요. 잘 회복돼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전 미식축구연맹 NFL 쿼터백 팀 티보가 급성장하는 세로형 비디오 시장에서 새로운 신앙 기반 스트리밍 사업에 참여해서 모바일 시청자를 위한 30편 이상의 가족 친화적인 단편 시리즈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라이트하우스 버티컬스는 티보 그룹과 스노우 스토리 프로덕션이 설립한 신앙 기반 컨텐츠 스튜디오인 스튜디오 316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신앙과 가족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친화적인 오리지널 미니 에피소드 시리즈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오늘 뉴스 데스크에는 연방수사국이 2026년에만 중국 스파이 62명을 제거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FBI는 최근 SNS를 통해 발표한 홍보 영상에서 중국 스파이 체포 및 제거를 역사적인 933% 증가라고 밝히고 이는 베이징의 심층적인 잠입 작전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과 관련된 숫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수치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스파이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경미 아나운서가 전하는 밴쿠버 캐나다 소식입니다. 밴쿠버 소식입니다.
은혜의 숲교회가 지난 6월 28일 서리 퍼시픽 아카데미 메리 패디슨 채플에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의 숲교회는 그레이스 한인교회에서 8번째로 분립 개척한 교회로 설립 감사 예배에는 그레이스 한인교회 성도들과 성가대 등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창립 감사 예배를 축하했습니다. 예배는 그레이스 한인교회 설립 은퇴 목사인 박신일 목사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본문으로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 목사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은 눈에 보이는 시간과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복음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며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되며 교회 시작 역시 이런 갈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창립을 맞은 은혜의 숲 교회를 향해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가장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갈망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교회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찬양과 기도, 말씀 등 예배의 모든 순서가 형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예배를 통해 그가 나를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목사는 이어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교회의 성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전하며 은혜의 숲교회가 바디메오와 같은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마다 주님을 만나며 지역사회에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축복하며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캐나다 데이인 7월 1일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열린 예수대행진이 약 500에서 6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밴쿠버 알트갤러리 앞에서 출발해 그랜빌 스트릿과 헤이스팅스 스트릿을 지나 오펜하이머 파크까지 행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도시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진에는 밴쿠버 시온 선교합창단도 참여해 행진이 이어지는 곳곳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도심을 울려 퍼진 찬양은 참가자들에게 큰 은혜를 더했을 뿐만 아니라 거리의 시민들에게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또한 행사 당일에는 경찰밴 2대와 다수의 경찰이 배치되어 행진 구간의 주요 교차로마다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고 참가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도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찬양과 기도 가운데 도심을 행진한 뒤 마지막 목적지인 오픈하이머 파크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섬김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현장에서는 밴쿠버 시온 선교합창단의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며 바비큐 식사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라 라는 주제로 열린 예수대행진은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행진의 마지막 장소를 오펜하이머 파크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터스 미션의 데보라 목사는 성령 충만한 뜨거운 기도에 힘입어 세 곳에서 버스킹으로 찬양 선교를 하는 중에 한 여성이 기도해달라 오셔서 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한 영혼을 붙들어 주셨다며 언제 어디서든 방법은 달라도 우리는 똑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천이기에 오늘도 받은 은사를 소홀히 하지 않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예수대행진은 매년 캐나다 데이에 맞춰 다양한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연합 복음 전도 행사로 공공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도시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대표적인 연합 사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삼성교회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 백성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앙과 학업에 성실히 임하거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 올해 총 5개 부문 약 $30,000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학생 및 선교사, 목회자의 자녀, 신학교 재학생과 인성이 모범적인 학생, 장학위원회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8월 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신청 접수는 삼성교회 홈페이지나
크리스천 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경미 아나운서가 전하는 밴쿠버 캐나다 소식 들으셨습니다. 그 밖에 미 국내외 소식들로는요.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운영 방식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5개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10여 명의 외부 위원을 임명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지난달 17일 첫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연준 개혁 조치의 일환입니다. 태스크포스는 연준의 핵심 책무와 운영 영역에 맞춰 연준 커뮤니케이션, 대차 대조표 정책, 경제 데이터, 생산성 및 고용, 인플레이션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부문별로 3명의 외부 전문가가 공동 리더를 맡습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 명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각 주 선거 당국자들을 형사 기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법무부 민권국은 지난 7일 화요일 각 주 선거 당국자들이 비시민권자 등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투표를 고의로 허용하거나 이들을 유권자 명부에 남길 경우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주가 관련 법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5일 안에 답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세금 가산세나 이자를 낸 일부 납세자들의 환급 신청 마감이 10일로 다가왔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환급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코로나19 연방 재난 기간인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 늦은 세금 신고나 납부 등을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와 이자 일부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에는 세금 신고 지연과 세금 납부 지연, 추정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 기준보다 일찍 부과된 이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 이민, 영주권 취득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영구, 노동허가, 펌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요. 지난 20년간 발전한 온라인 구직 플랫폼과 AI 채용 툴의 흐름을 반영해 고용주가 적격한 미국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성실한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훨씬 더 까다롭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인 감원 기업에 대한 현미경 심사도 있을 수 있고요. H-1B 전문직 취업비자 규제와의 연계 및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토안보부가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등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본국 영사관을 거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한 것과 더불어 한국인 전문직 및 유학생들의 미국 정착 문턱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의 까다로운 미국 입국 심사를 감안할 때 관계자들은 해외에 6개월 이상 머문 영주권자인 경우 미국을 실제 거주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유명 사립대학들이 중산층 가정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소득 $200,000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학비 부담 때문에 명문대 진학을 포기하는 중산층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는 12일부터 연방우정공사의 우편요금이 또다시 인상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종 보통 우편용 포레버 스탬프 가격은
기존 78센트에서 82센트로 4센트 오릅니다. 다른 우편 요금도 함께 올라 미국 내 엽서는 61에서 65센트로 국제 엽서와 1온스 이하 국제 우편은 1달러 70에서 1달러 75센트로 각각 인상됩니다. 하와이주 관련 소식들입니다. 7월 19일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서거 61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18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그리스도 교회에서 열린다고 하와이 K-미디어가 보도했습니다. 하와이 한인회,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재단, 우남 소사이어티, 한미동맹재단 USA 하와이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추모식에 이어 김덕영 감독의 영화 건국전쟁2 상영회를 갖습니다. 영화 상영 후에는 오후 6시부터 친교실에서 도시락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도 갖습니다. 참가 문의는 808-221-2525번입니다. 한편 남상민 신임 하와이 총영사가 하와이 한인회를 첫 공식 방문했으며 한인회 이사들과 한인사회의 현안과 민원 그리고 미래 세대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오아우 섬 샌드아일랜드 주립 휴양지 남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노후 시설물에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프로젝트가 이번 주 시작됐습니다. 주 토지 천연자원부 산하 주립공원국가 나코프나 컴퍼니는 과거 군사시설의 잔재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제거 작업은 7월 9일 목요일에 착수됩니다. 켄터키주 포트 캠벨에 주둔 중인 한 군인이 수요일 미성년자 성착취와 관련된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5명 중 1명은 하와이에 있었고 나머지 5명은 플로리다, 조지아, 켄터키, 테네시에 있었습니다. 모두 13세에서 18세 사이였습니다. 검찰은 로버트 세실리오가 소녀들에게 공포와 강압을 가해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도록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실리오는 FBI 요원들이 피해자 중 1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녀의 메시지를 추적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10월에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좌시그린 주지사는 월요일 지지자들과 영화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원법안 2580호에 서명해서 이를 법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이번 조치로 세액 공제 규모가 6천만 달러라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이 규모를 계속 늘려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원을 확대하면 우리 주로 더 많은 영화를 유치하고 더 큰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낼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9일 현지 시간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일명 입틀막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개정안 시행에 대해 한국은 미국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법 시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는 정통망법 시행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미국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컨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월 3일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 재판장 이흥구, 주심 이수견 대법관은 9일 오후 특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이 불과 2주가 되지 않아 5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민 동의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검토됩니다. 청원인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를 수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다수의 범죄 혐의와 사법적 심판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으로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권력 분립 체계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 김 씨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엄정히 심사해서 헌법 질서를 수호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역시 2026년 7월 9일 오전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의 서명 인원이 30만 3,6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탈영 의혹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섭니다. 김명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는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후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 이탈 기간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 해제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병적 자료에 기록돼 있음에도 안 장관이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 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 김 소장 측의 주장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육해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사관학교 통합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배우 윤여정이 미국 최고 권위의 방송 시상식인 에미상 후보에 미니 앤솔러지 시리즈 또는 영화 최우수 여우 조연상 부문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여정은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시즌2에서 컨트리 클럽을 새롭게 인수한 억만장자 한국인 박 회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윤여정은 2021년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상을 받았으며 이번에 에미상까지 수상하게 되면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제78회 에미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4일 로스앤젤레스 피콕 극장에서 열립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